그러면 마지막까지 각 지역구 눈을 뗄 수 없었던 새벽까지 잠자리에 쉽게 들 수 없었던 지역들의 면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당선을 확정진 경기 성남 분당 을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김병욱 후보를 꺾고 새벽에 꽃목걸이를 걸었는데요. 김은혜 후보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표로 보여주신 민심과 분당 주민분들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더 낮게 임하겠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접전 벌어졌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이 말씀으로만 그냥 가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자님들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만 가름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신 분들과 잠깐 좀 인사를 나누고 기자님들 여기서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선인의 인터뷰 치고는 꽤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 최병무 의원 이런 거겠죠. 김은혜 후보, 김은혜 당선인이 이제 의원 신분이 다시 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홍보 수석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도 민심과 분당 주민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그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뭐 수석 비서관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실세 비서관을 했다든가 뭐 이럴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김은혜의 그 후보의 경우에는 뭐 아주 대표적으로 뭐 대변인도 하고 그다음에 수석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원래 지역구로 돌아가려다가 거기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있는 바람에 그 옆 지역구로 갔는데 뭐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직전에는 뭐 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국민의힘에 상당히 좋은 텃밭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곳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김은혜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 역량을 그 약간 윤석열 정권 심판 그에 맞서서 그 역량을 발휘해서 결국 신승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의 그 심판 기류가 얼마나 분당에서조차 강하다 하는 거를 아마 피부로 느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다른 지역구 아마 이번 총선에서 가장 먼저 맞대결 상대가 정해진 곳이 서울 광진 을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맞붙었었는데 조금 전에 초접전 양상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선 소감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조금 일찍 잠재워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한강벨트 동쪽을 사수했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들을 우리 광진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또 속도감 있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뭐든지 그 변화와 발전이라는 게 눈에 띄게 바로바로 보여지지 않아서 좀 답답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믿고 의지해 주셔서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내는 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무도하게 또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고 또 우리 광진 주민들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광진을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년 전에는 현직 오세훈 시장이죠. 당시 오세훈 후보를 꺾었다면 이번에는 오신환 후보. 사실 뭐 애초에는 출구조사 결과 때는 비교적 수월하게 고민정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막판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지역이 광진을이기도 했습니다. 여선호 행정관님. 고민정 의원 사실은 친명은 아니잖아요. 다소 뭐 친문 혹은 비명으로 일부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이 광진을에서 재선했다. 이것도 뭐 정책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고민정 의원이 지난번 선거에서도 약간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2,746표 차이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민정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뭐 비명 내지 뭐 이렇게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의 재선이 당내에서의 뭐 정치적 위상은 약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강벨트가 굉장히 이제 뭐 이번에 뭐 용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동작을도 민주당이 이제 뺏겼는데요. 한강벨트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한테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한강벨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돌 교수님 자연스럽게 마포갑이요. 한강벨트의 꽤 입구라고 불리는 초반 기세를 어떻게 각 당이 가져오느냐. 마포갑, 국민의힘 조정훈, 민주당 이지은 이 두 사람의 맞대결로 꽤 관심을 모았었는데 조정훈 후보가 막판에 뭐 역전 같은 느낌을 주는 당선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기는 정말 그 볼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순위가. 근데 전체 한 10만 표 정도 되는 데서 600표 차이로 지금 현재 당선을 확정했는데 정말 여기는 그래도 그 노웅래 의원이 오랫동안 그 국회의원 한 곳이고요. 거기 또 아마 뭐 본인의 그 부친까지 국회의원 하셨기 때문에 거의 아성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훈 이제 의원이죠. 당선인이 이와 같이 이 당선에 확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지금 한강벨트 가운데 중에 하나로고 바로 마포라는 포구라는 의미에서 정말 한강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접전 지역고 있는데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초접전 끝에 이와 같은 신승을 이뤄냈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조정훈 당선인은 개인에게는 쾌거지만 국민의힘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끝나신 줄 알아가지고요. 이게 결국은 당연하죠. 총평, 핵심은 야권의 기록적인 대승, 여당, 집권 여당의 참패는 분명한데 제가 2시간 전에 이제 마지막 개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판세, 국민의힘 시선에서는 여기는 그래도 좀 더 이겼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시각으로. 바로 송파병과 강동갑인데요. 최병무 의원님. 네. 이게 사실 서울에서도 물론 용산, 마포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동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 송파에 국한하지 않고 강동, 송파병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인순 대 김근식, 진선미 대 전주였는데 막판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후보 다 고배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지역에 뭐 현역 의원이 민주당이니까요. 아마 그 민주당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거에 보면 사실 다른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그 태풍처럼 불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김근식 후보나 전주의 후보나 이런 경우가 뭐 전주의 후보는 뭐 비례대표 의원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뭐서 그 약진을 하기에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라는 부담이 워낙 컸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정도가 선전했고 이 정도는 아주 초접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났으면 여러 가지의 그 민주당 악재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뒤집을 수까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지역 중에 그 두 군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 송파병이나 강동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간색으로 서울을 칠할 수 있었는데 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재섭 후보의 당선은 참 눈에 띄네요. 저렇게 색깔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7대 11. 그런데 강동이든 이렇게 송파병이든 최 의원 말씀은 결국은 막판에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덜 적동한 용산발 여러 악재들이 조금 덜했고 예를 들어 이조 심판론이나 김진혁 후보의 양문석 후보의 여러 논란들이 조금 더 발휘됐다면 저 부분까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역전이 가능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충분히 가능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약간의 희석, 그러니까 물타기 같은 거. 예.
그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뭐 이런 거였는데 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다면 아마 저런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그 남서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뭐 양천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충분히 탈환이 가능했던 거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마 본인은 좀 억울할 것이고 아마 용산발 리스크를 조금 더 일찍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면 그 아마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그 탈환할 수 있는 그 지역구들이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 뭐 지금 뭐 선거 결과 다 나왔지만 예. 그런 정도의 아쉬움을 국민의힘이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갑도 한번 결과를 만나볼게요. 50.1%니까요. 참 그 3선에 도전했던 진선미 후보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인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 전주의 후보를 새벽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둔 강동갑까지 개표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서울 수도권 지역 위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밤사이에 좀 유의미한 논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치들이 몇 가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걸 감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출구조사가 비교적 적중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연령별 지지정당을 대략적인 판세 정도만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60세대는 국민의힘의 우위 70% 60%대. 다만 인구 구성이 이번에 물론 뭐 60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40, 50대가 60% 50%게. 특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이끌었던 이른바 젊은 층도 비교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정치부 김민지 차장은 저 출구조사 연령대별 지지율 어떻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그 본인들에게 취약했다고 평가받는 연령대들을 2030 세대 그리고 50대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선거 내내 공을 들였던 그 나이대, 연령대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 연령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2030이라든지 그런 세대가 민주당을 너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막판에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2030 세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지,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비교적 좀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뼈아프게 느꼈다거나 어떤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한다거나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이제 좀 소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도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물론 뭐 출구조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감안해야 됩니다. 이번에 출구조사가 제법 틀린 곳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령대별 지지정당을 부탁드려야 될까요? 그 최병묵 의원님, 이런 부분이겠죠? 출구조사 결과 저 부분이 물론 출구조사도 감안해야 되고 실제로 20대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정당과 달리 득표율과 달리 20대 투표율이 안 나왔다면 뭐 40을 했던 70이 됐든 그게 득표율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40, 50대, 60, 70대로 민주당과 집권 여당이 세대별로 갈라졌다면 젊은 층이 좀 어느 정도 캐스팅 보트를 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기서 보면 30대부터 50대의 민주당이 그 상당한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0대에서 70세 이상은 또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두 세대 간 그 차이가 사실은 뭐 거의 비등하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캐스팅 보트는 20대 이하가 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번 총선을 이제 지난 2022년 대선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이다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저기에 나와요. 20대 이하의 여성
압도적이잖아요, 민주당이. 예. 69%로. 저 정도 된다면 그때도 뭐 이대남, 이대녀, 뭐 갈라치기 뭐 이런 그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도 이대녀들은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외면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총선 막판에 네. 김진혁 후보의 이른바 막말 논란, 그래서 뭐 이화여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사실상의 낙선 운동까지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저 출구조사를 봤을 때는 그 표심이 잘 안 먹혀 들어갔다. 특히 20대 여성에게는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 일부 먹혔더라도 이대녀의 경우에, 그러니까 20대 여성의 경우에 국민의힘에 대한 외면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 대선 때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대남에 주로 지지를 받았고 예. 이대녀들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까지 겹치니까 예. 어찌 보면 저 69%라는 그 저 비율이 예. 그 이제 김준영 후보의 그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막말 파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20대 여성이 저 정도까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줄었는지 뭐 아니면 피해를 받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럴 정도로 이 대선 이후에 예. 20대 여성에 대한 그 집권당의 어떤 취약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라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앞으로도 아마 20대 여성의 친민주당 성향 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의 과제로 아마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논평을 여러 이어가는 중에 밑에 하단으로도 각 지역별, 권역별 의석수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지역별로 한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구조,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서와 동, 좌우가 확연히 갈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출구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출구조사 개표까지 거의 마무리된 마당에 불과 12시간 전에 4월 10일 저녁 6시 투표가 모두 끝난 직후에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거의 민주당이 200석 개헌선을 뚫은 걸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이었습니다. 용산이 강태웅 후보가 경합에서 경합이지만 소폭 1%포인트 높은 걸로 나왔고요. 물론 경합입니다만 또 있죠. 어딥니까 이번엔 동작을. 여기가 상당히 술렁술렁했었어요. 류사명 후보가 경합입니다만 거의 5%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왔다. 그리고 또 많습니다. 앞서 저희가 나의 선택 4부에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 소감도 들었지만 이강지 후보도 앞서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요. 특히 도봉 갑은. 여긴 경합도 아니었어요. 안기령 후보가 여긴 경합도 맞네요. 죄송합니다. 52대 45. 뭐 비교적 안기령 후보가 텃밭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분명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서 조정훈 후보의 당선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민주당 이지은 후보가 마포 의뢰 정청래 후보에 이어서 마포를 다 민주당이 독식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 대체적인 전망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는 그 김민지 차장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총선에서도 한 14개 선거구에서 그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이번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사전 투표,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 지역구별로 지금 그 투표소가 한 5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무작위로 7, 8개를 뽑아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사람이 나오면 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매 5번째 사람씩 골라서 나름대로 이제 표본을 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선거법상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방송 3사가 6시에 땡 하고 발표했던 그 출구조사 결과에는 사전 투표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금 그 사전 투표
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좀 결과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특별히 이제 이번 우리 선거 국면에서 봤듯이 사전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아진 표심을 이 출구조사가 반영을 못한다면 더더군다나 이 결과와는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더 크게 나오는 거고요. 예. 방송 3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하. 그런데 또 정확성을 또 기하기 위해서 전화 조사로 좀 뭔가 보정을 좀 한다고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좀 부정확한 그런 사전 투표의 표심을 좀 보정해서 반영을 한다고는 했지만 예. 그래도 여전히 그 정확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 차장 얘기는 결국은 사전 투표가 뭐 출구조사 결과 좀 고려를 해서 좀 덧붙여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3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경합 지역에서도 뭔가 이런저런 그 당락이 바뀔 정도의 결과들이 막상 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왔다는 해석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선 행정관님 이런 거겠죠. 뭐 시쳇말로 받아다 뺏긴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200석뿐만 아니라 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도봉갑 안기령 후보라든지 마포의 이지은 후보, 그 동작을의 류사명 후보, 특히 류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지원 유세를 가장 많이 간 지역구일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좀 압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찝찝한 부분이 분명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지난 총선이랑 비교해 볼 때 지금 3석을 더 뺏겼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이번 선거, 이번 서울에서의 공천이 완전히 완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북 지역에서 아마도 꽤 이제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당선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의 뭐 안기령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 공천이 잘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나경원 후보가 당선된 동작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합치면은 8번 선거 지원 유세를 갔던 곳인데요. 예. 이거 같은 지역 동작을 지역도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정치적인 좀 해석이 조금 뒤따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포에 조정훈 후보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이거나 약간 중도하게 어필될 수 있는 후보들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돌 교수님,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선 행정관 말 맞다나 지난번보다 서울 판세는 조금 낮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런데 이제 그 강태웅, 권영세 두 후보의 재대결이었잖아요. 근데 특히 애초에 그 출구조사 때는 강태웅 후보가 좀 더 유리한 판세 아니었냐 했는데 다시 권영세 후보가 실제 개표에서 뒷심을 발휘했다. 이런 것도 결국 용산도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용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걸 전부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총평, 강평 가운데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특히 용산은 뭐 상징성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정치 1번지가 용산을 바뀌었다. 왜? 뭐 대통령실이 거기 위치했으니까 예. 뭐 그런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조국 혁신당 대표도 그 용산에서 많이 공을 들였죠. 그런 걸 보면 용산도 굉장히 핫플레이스, 관심 지역으로 이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지난번에도 사실 똑같은 후보들이 대결했었죠. 그런데 정말 신승을 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권영세 후보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초접전 지역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출구조사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번에 뭔가 바뀌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권영세 후보가 당선인이 그 지역을 지켜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용산에 후광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뭐 통일부 장관 예. 출신이긴 합니다만 뭐 좀 다른 사례도 좀 있겠죠. 예, 그럼요.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개인기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예. 전반적으로 하는 걸 들어보면
용산에 후광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용산과 근접하다든가 현 정권에서 뭐 중요한 일을 했다든가 하는 걸 보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하고 해냈다는 것은 예. 뭐 지역 관리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그 지역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평소에 뭐 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환호했지만 결국 낙선 고배를 마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봤고 거의 지금으로부터 2-3시간 전까지 본인의 당락을 점칠 수 없었던 후보들의 막판 박빙 승부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